바이오코드 제1강을 시작했습니다. 제1강의 제목은 제3의 눈이에요. 우리가 눈이 두 개씩 있잖아요. 근데 숨겨진 눈이 하나가 더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이 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창을 쳐보면 알겠지만 제3의 눈을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특히 티벳에서는 그 제3의 눈을 뜨겠다고 송곳으로 이 부분을 파가지고 그 눈을 억지로 뜨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확실히 거짓말이에요. 근데 위치는 분명히 여기가 맞아요. 제3의 눈이 바로 우리 바이오코드를 만들게 한 기본적인 요소인데, 눈이 두 개가 있으면 시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뻗게 돼 있습니다. 시신경이. 그래서 만나가지고 후두엽으로 갑니다. 이 뒤통수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 만나는 지점에 이거를 시상이라고 그럽니다. 시상. 그 시상 하부라는 자리에 좁쌀만한 실제 기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얘기하는 제3의 눈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생체시계, 학술용어로는 SCN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1990년에 인도에 갔다가 우연히 서점에서 소련 과학자가 쓴 걸 접하고 국내에 이제 번역 소개해서 우리나라의 생체시계라는 걸 제가 맨 처음 소개를 했죠. 그리고 우리 서방 학계에서는 1996년에 생체시계라는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생체시계가 뭐냐면은 요 시신경에 올라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 타고 앉아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바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두뇌 속에 들어있는 제3의 눈이 저를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눈은 여기에 있는 중추신경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뇌니까 뇌의 신경을 통해서 온 몸을 다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얘는 건강검진을 늘 해요.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바이러스가 누가 들어왔는지 이걸 다 점검을 해요. 그리고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죽이라고 군대도 보냅니다. T세포 있잖아요. 백혈구. 이걸 보내서 그것들을 잡아먹게도 시키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던 거였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3의 눈을 이제 알아야 이제 다음 과정을 넘어갈 수 있는데, 뇌라는 걸 보면은 뇌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뇌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맨 처음에 단세포라는 게 생겼어요. 이건 아시죠? 지구상에 출현한 생명체가 단세포였다는 거. 근데 단세포는 영원 불멸이죠. 늙으면 분열을 합니다. 두 개로 쪼개져요. 그리고 또 살아요. 그러다가 또 늙으면 또 쪼개져서 또 살아요. 조건만 갖춰지면 영원 불멸입니다. 1800년대에 암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암덩어리를 떼서 지금 실험실에서 기르고 있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영원히 사는 거죠. 앞으로도 살아요. 계속 살아요. 영양만 공급되면. 그런데 문제는 영양이 공급 안 될 수 있잖아요. 주변 조건이. 그럼 얘도 죽어요. 그래서 얘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단세포끼리 뭉치자. 이렇게 뭉치자. 이게 다세포입니다. 단세포 혼자서는 조건이 갖춰지면 살 수 있지만 조건이 안 갖춰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찾는 동지가 많아지면은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다세포라는 게 출현을 했어요. 근데 다세포가 출현을 하면서 두 가지 결정을 했죠. 이거는 영생을 하는데 얘는 영생을 못 하잖아요. 서로 타이밍이 다르니까 영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포기합니다. 대신에 죽음을 선택을 해요. 얘는 죽어요. 그러면 얘들은 분열을 해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데, 얘들은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느냐? 생식을 하는 거죠. 즉 새끼를 낳아서 종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영생과 죽음이 같은 말이에요. 영생과 죽음이.
이건 굉장히 고도의 철학이라서 이제 한참들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맨 처음에 얘들이 이게 지금 5개 그렸는데 뭐 다 실제로는 뭐 수억 개고 수천억 개인데 5개라면 5개들끼리 대화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 내 단세포의 정보를 옆에 애한테 주고 서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통신줄을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신경세포입니다. 이게 신경이에요. 신경. 근데 이걸 맨 처음에 만드는 게 뇌의 3층 구조 중에 만드는 게 이게 파충류의 뇌라고 해서 척추를 따라서 올라가는 뇌간이에요. 여기 여러분 보면 뒤통수 쪽에 있는 맨 바닥에 있는 게 뇌간입니다. 얘들은 뭐냐면은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졸리면 자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 다세포들이 생존하기 위한 기본 질서를 부여하는 게 뇌간이에요.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배고픈 사람이 뭘 훔쳐먹었는데 대법원에서 배고픈 사람이 훔쳐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 신문 아마 요새 보셨을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뇌간은 아무것도 죄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무것도 죄가 아니에요. 제가 1998년에 천년영웅 칭기즈칸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칭기즈칸의 후손들이 그 선조들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서사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조가 형제들한테 쫓겨나서 들판에 버려졌어요. 근데 버려져 있으니까 어떤 마음씨 좋은 시족들이 그 사람을 걷어가지고 밥도 먹이고 뭐 양도 좀 쳐라, 말도 좀 길러라 그러면서 대가를 주고 나중에는 궤일도 지어주고 양도 몇 마리 주고 말도 몇 마리 줘서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세월이 몇 년 지나서 자기를 내쫓았던 형들이 마침내 찾아왔어요.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요. 정상적으로 형, 이 씨족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여태껏 잘 살았어. 형들이 용서해서 나를 데려가려고 해도 이분들한테 인사라도 좀 해주고 가. 우리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언어가 전혀 반대로 나갑니다. 형, 이 사람들 여기 남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형제들이 들이치면은 이걸 죽이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가축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훔쳐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밤에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재산을 싹 뺏어가서 이제 본가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웅장한 대서사시로 만들어서 그걸 찬양을 해요.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바이오 코드를 개발한 초기거든요. 그때도 바이오 코드를 어느 정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온다는 것 정도를 알 수 있을 만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내가 두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라. 그게 바로 이쪽 두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간에서. 뇌간은 아무것도 죄가 아니에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벌어지는 일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자가 예를 만든 게 뭐냐? 이거 무슨 자기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 엄마 말고 자기 아버지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힘세면은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걸 뭐 데리고 가서 살질 않나? 결혼을 하지 않나?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지가 왕이 되질 않나? 복잡하단 말이에요. 인간 사회가. 이 뇌간이 하는 대로 하니까. 그게 나온 게 예라는 게 그때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나가는 게 변연계라는 겁니다. 변연계. 요 신경세포가 처음에는 요걸 이룹니다. 요 온몸에서 올라온 신경 타발이 뭉쳐서 뇌간이 됐어요. 처음에. 저게 한 1억 년이나 2억 년 전쯤 일입니다. 그러다가 변연계라는 게 발전이 된 게 뭐냐면 이거 그냥 배고프다고 그냥 막 아버지도 잡아먹고 막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남의 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고 그냥 본능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그러다가 싸움나고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그 옛날 원시 시대처럼 막 죽이고 맨날 이러니까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안 되겠다. 주인이 볼 때는 훔쳐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판단하는 능력. 이게 이쪽이에요. 이쪽.
편도체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서 감정에 관련된 모든 걸 결정을 해요. 그리고 혈압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체온이라든가 이런 걸 또 다 여기서 다 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파충류 시절에 뇌관에서는 혈압 조절 능력이 없었어요. 맥박 조절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어떤 짐승을 앞에서 딱 만났다. 나는 조그만 창 하나 들고 있는데 짐승을 만났다. 그러면 이 짐승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싸웠어요. 근데 얘들이 경험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무작정 싸우면 안 되는구나. 딱 보니까 저게 나보다 덩치가 훨씬 크니까 내가 지금은 도망가는 게 좋겠구나. 이거를 판단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보면은 야생 짐승들을 만나면 무조건 덤비거나 뭐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조그만 것들이. 이게 아직은 머리가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된 애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와서는 감정이라는 도구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덩치가 크구나. 그럼 도망가야지. 저 만만하니까 내가 싸울만 하구나. 비슷하니까 내가 더 에너지를 더 만들어야겠다 하고서 맥박을 막 뛰게 만들고 그 호흡을 더 많이 해서 피를 많이 돌아다니게 해서 순간 폭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게 본능적인 데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몽골 사람들이 딱 여기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기 수준에. 몽골 사람들은 먹는 게 거기서 고기만 먹거든요. 고기만. 양고기, 말고기, 뭐 그 정도죠. 소고기도 드물고 돼지는 잘 안 기르고 그것만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뇌가 생긴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지금 85% 이상이 되는 게 이제 두뇌인데 두뇌가 맨 마지막에 생겨요. 이건 200만 전밖에 안 돼요. 200만 년. 근데 이제 이게 조금씩 지금 커져가지고 현대의 뇌가 된 거는 그야말로 몇천 년이 안 되죠. 현대처럼 1400cc가 된 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컴퓨터를 달아놓은 거예요. 컴퓨터를 달아놨어요. 여기다가 컴퓨터를 달았어요. 왜냐면은 짐승이 막 뛰어가는데 내가 저 짐승을 따라가서 잡을 수 있나 없나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컴퓨터 칩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 계산이 안 돼.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돼가지고 계산을 더 하기 위해서 반도체 칩을 달아놓은 게 두뇌예요. 근데 이게 두뇌가 이걸 신피질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 구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신피질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사람들이 강가나 바닷가로 몰려와 살면서 육류를 먹으면서 이제 많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피질은 어디 사람들이 더 발달하느냐면 두뇌는 바닷가 사람들이 발달을 해요. 섬이나 바닷가 사람들. 그러니까 몽골 같은 내륙 사람들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이게 잘 발달이 안 돼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기능이 떨어져요. 여기에 더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본능에 훨씬 더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제3의 눈이 작동을 할 때 제3의 눈이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요 부위가 시상하부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시상하부가 여기에 있어요. 변형계에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내 계산을. 그래서 지금도 정치를 할 때 사람들이 뭘로 정치를 하냐면 여기로 정치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성을 만날 때 저 여자하고 사귈까 말까, 저 남자하고 사귈까 말까 결정하는 것도 여기에요. 여기서 다 결정해요. 5초 내에 결정하거든요. 이것들이 본능적으로 벌써 오랫동안 계산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없어요. 얘들은. 그래서 태어나서 만 5세가 될 때까지 신피질의 신경세포가 막 생겨서 만 5세가 되면 이제 1400cc가 돼요. 1400cc가 돼도 또 12살이 될 때까지 파티션이라고 해서 구역을 구분해줘요. 뭐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눠줍니다. 이게 12살까지 돼요. 그러니까 12살까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 5세까지는 이쪽 파충류고 사람이
만 12세 전까지는 요 중간 단계인 구피질, 석기시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만 12살 넘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돼요.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개구리나 이런 걸 잡아서 사정없이 패대기 쳐가지고 죽여서 그릇에 담고 그러면서 아무 그 죄의식 못 느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파충류의 뇌로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한 거. 그리고 돼지 잡는 거, 어른들이 돼지 잡는데 이만한 새뭉치로 가서 이마를 탁 쳐서 죽이거든요. 그럼 조그만 애들이 앉아서 다 거기 서서 구경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애들이 그거 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애들이 놀라서 자빠져서 잠 못 자고 그 트라우마에 정신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원래 하던 일이니까. 우리가 10만 년 전부터 해오던 일이라서 거기서 슬픔도 못 느끼고 잔인함도 못 느껴요, 애들은. 그 애들이 진짜 무서운 게 이제 좀 만 5세가 지나면 이제 이쪽으로 가긴 가는데 이것도 완성이 안 돼서 걔들이 이 전사가 되면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잔인하고. 얘들은 이성적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만 12세가 지나가야 이제 사람이 되고 이 두뇌를 쓰기 시작해요. 두뇌를 쓰면 아하, 개구리를 저렇게 패대기 치면 아프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소금 뿌리면 굉장히 따갑겠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 몰라요. 왕따가 심한 것도 없고 12세 전까지는 왕따를 하고도 도덕적인 걸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뇌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생체 시계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생체 시계가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서 뭐를 하느냐. 양쪽을 세 가지를 다 관할을 합니다. 우리 뇌는 3단계 뇌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뇌를 쓰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내가 뭐지? 자아가 뭐지? 가끔 자아를 찾아서 나를 찾아서 뭐 한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자기가 자라면서 생리를 내가 몇 살에 해야겠다. 아는 사람도 없고 결심해서 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아니 내 아들이 지금 군대 갔는데 내가 이때까지 생리해야 되겠어? 이제 그만해야 되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밤길에 가다가 어떤 큰 개라도 만나면 막 가슴이 벌떡벌떡, 막 심장이 벌떡벌떡거리고 호흡이 거칠어져요.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자동이에요. 그리고 강의를 안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든가 남 앞에 서기가 좀 어려운 분들 앞에 나오라면 뭐 그때부터 이제 막 벌떡벌떡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여기까지가 동물적인 뇌인데 동물적인 뇌에서 벌써 이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걸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대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면은 기숙사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생리 일자가 다 달라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자유롭게 자기 환경에 맞춰서 됐는데 딱 기숙사 입학하면 두세 달 안에 생리 날짜가 똑같아져요. 이게 뭐냐면 아 내가 생리할 때 쟤들이 생리 안 하면 내가 손해겠지?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보면은 다 같이 생리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생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도대체 나의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적어도 만 5세까지는 사람이 그 신체의 주인이 아닌 거는 틀림없어요. 12세까지도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는 엄밀하게 말해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성적인 사람.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깃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의 자동 항법 장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 12세가 되면서부터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육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색채시계는 여기서 나아가 이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두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좌뇌, 우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성을 뭐 관장하는데 이거는 뭐 감성을 관장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왜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있느냐? 얘가 쓸데없이 생체시계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이걸 가졌느냐는 좀 더 고도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까지 나온 거는 이제 이걸 영장류라고 합니다. 이걸 여기는 영장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장류라는 건 인간을 포함해서 보노보 침팬지 뭐 요 정도 원숭이까지 포함되겠죠. 원숭이, 침팬지 뭐 요 정도 고릴라 여기까지는 포함이 돼요. 요거는 이제 포유류의 뇌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파충류, 더 원시적인 생명체, 조금 발달한 포유류, 그 다음에 이제 영장류, 대표적으로 인간이죠. 인간의 뇌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생체시계가 이 모든 걸 관장을 합니다. 관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판단을 할 때 앞으로 판단을 할 때 저 생체시계는 이 세 가지 뇌를 다 다뤄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성폭행범이 많이 잡히잖아요. 성폭행범이 잡히는 건 성폭행범이 아직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뇌가. 여기에서 있는 그 조절 기능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나 감옥 가는데 내가 손해인데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거 먹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앉아 있어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환자라는 얘기죠, 환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병이 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가 두뇌를 포유류로 그냥 살았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영장류로 뛰어나와서 생긴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들이 여기를 컨트롤해요. 그동안은 생체시계 혼자 판단으로 지가 다 결정을 했었는데 신피질이 생기면서부터는 두뇌의 계산을 이용해서 억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억압이 너무 많아요. 아침 9시에 회사가 업무를 시작하니까 8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해서 도착을 해야 된다. 지각하면은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이런 것까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뇌 때문에. 그리고 상사한테는 뭐 적당히 아부를 하고 적당히 일도 잘하는 척 해야 되고 이게 막 계속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냥 본능대로 원래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굴러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 두뇌의 계산에 의해서 이게 자꾸 억압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도 먹지 마라. 자고 싶은데도 자지 마라. 그럼 너 그렇게 잠 오래 자면 너 시험 떨어진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 또 버티고 있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영장류의 뇌를 가지면서부터 스트레스라는 걸 갖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라고 볼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다 풀어버리니까. 여기는 그 자리에서 그냥 성질 나면 싸우고 아니면 죽든지 죽이든지 하고 끝장을 내버리는데 여기서는 두뇌가 생기면서부터는 이 자식을 어떻게 죽여야 완벽하게 죽일 수 있을까? 이게 계산하라고 바빠가지고 바로바로 감정을 해소를 못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겼는데 여기서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생긴 게 이 처음에 단세포와 다세포가 출발할 때 생긴 거하고 똑같은 이제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뒷집에 가서 평시에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10만 원을 빌려와라 하면 못 빌려요. 창피해서. 그죠? 그런데 내 아이가 한밤중에 병이 났어. 지금 병원에 가야 돼. 그러면 코르티졸이 싹 나와요. 그럼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딱딱 두드리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당당하게 돈 빌려달라고 한다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와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 빌려가지고 가서 병원 갈 수 있어요. 이것처럼 스트레스 호르몬을 줘가지고 문제를 극복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권투 선수가 권투 링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부터 심장 박동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호흡 횟수가 더 많이 늘어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산소를 충분히 흡수하라는 얘기죠. 이 모든 몸의 세포마다 산소를 넣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많이 생산해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서 이 펀치력이 강해져라 이거예요. 그래야 상대를 때려 눕힐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생체시계가 그렇게 결정을 해주고 생체시계가 그걸 도와줘요. 그래서 싸워요. 근데 한 방 팍 맞았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저한테 한번 정권으로 딱 한번 맞잖아요. 그럼 다 쓰러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쓰러져요. 근데 선수의 주먹을 맞고도 링에서는 안 쓰러져요. 안 아파요. 아프지도 않아요. 통증을 몰라요. 통증을 못 느끼는 호르몬을, 스트레스 호르몬을 쫙 뿜어줬거든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아요. 이게 나중에 경기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쯤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멍들고 뭐 이튿날 병원 가고 뭐 찜질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부부싸움 할 때 이거 부인들이 안 아픈 것 같죠? 아니, 근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내일쯤 아파요, 내일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주먹으로 머리를 정통으로 맞았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오른쪽, 여기 있던 피가 뒤쪽으로 확 쏠려요. 근데 뇌에는 피가 잠시라도 없으면 신경세포가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심장하고 뇌의 높이를 똑같이 해야 돼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야 빨리 피가 돌아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는 안 되잖아요. 서서 막 이렇게 머리를 돌린다고 이게 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누워야 피가 빨리 돌아서 뇌가 회복이 된다면. 그럼 누워야 되는데, 아, 내가 한 방 맞았으니까 누울까? 아니요, 벌써 누워 있어요, 내가. 이걸 누가 누일까요, 누가? 기절시켜요. 이게 생체시계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생체시계가 쓰러지라고 해서 쓰러졌을 때는 아무도 안 다쳐요. 생체시계가 계산을 다 합니다. 죽질 않아요. 어디 이상한 데 눕지도 않아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자세로 낙법으로 쓰러뜨려요. 그래서 기절하는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뇌세포에 그 피가 다 들어오면은 지가 벌떡 일어나요. 아, 이제 피가 돌아왔으니 슬슬 일어나 볼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싸우던 중이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이 생체시계가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도대체 난 뭐야? 나의 실체가 뭐지? 나의 실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이건 진짜일까? 내가 내 아내를 진짜로 사랑하는 걸까? 이것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의자를 10개 갖다 놓고 어떤 특정한 여대생들을 학교에서 거기다 앉혀놓고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실험을 시작합니다 하고서 엉뚱한 실험을 하는 것처럼 일단 속이고서 그 의자에 앉혀놓고서 이제 막 과제를 설명하고 막 해요. 그러다가 적당한 시간이 지나서 나가시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대학생들 들어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돌려놓고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라. 가까운 곳부터 앉거나 멀리 있는 것부터 앉거나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앉고 싶은 곳에 그냥 마음대로 앉으세요. 그러면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하다가 쭉 자기 원하는 자리에 앉아요. 나 거기 앉고 싶은데 그럼 여기 앉아 이렇게 해서 바꾸게도 해줘요. 그러고서 조사를 했는데 남성이 앉은 자리에 앉았던 여성과 그 남성의 DNA를 조사해 보니까 DNA가 거리가 멀어요. 유전적 거리가 멀단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여자한테서 사랑을 느낀다면은 그 사람과 나의 유전적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왜냐? 유전적 거리가 멀어야 그 정보를 두 가지 서로 다른 정보를 합칠 때 강해지잖아요. 이건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애들은 이 여자가 막 미인이라고 해서 막 애들이 많이 보는데 왜 나는 쟤를 보면 어째 여자 같지를 않아? 하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유전적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따져보면은 분명히 사돈의 팔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유전적 거리가. 그럼 안 느껴요. 자기 딸한테서 욕정을 느끼는 아빠는 없어요. 정상적으로는. 병이 들어야 저기 변연계 병이 들어야 그런 일이 생기지 저게 건강한 상태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내 사촌
사촌도 그걸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적 거리가 가까우면. 저게 병이 난 애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왕족들이 자기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촌, 육촌 결혼을 했었죠. 그러면 거기서 뭐 잘못된 게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좋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은 아랍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F1은 천재가 나와요. 아프리카 사람이 유럽 사람하고 결혼하면 천재가 나와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유전적 거리가 멀어야 돼요. 그러면은 뭐 또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그런 거 생각.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좋은데, 그럼 나는 내 남편을 너무나 그냥 막 매일매일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미치게 써서 결혼을 했는데, 그럼 그게 아니었단 말인가? 네, 그게 아니었어요. 유전적 거리가 멀었을 뿐이에요.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생체시계가 시키는 겁니다. 자, 생체시계가 무엇까지 시키느냐면, 자, 우리가 아들, 딸 마음대로 골라 나갈 수가 없죠.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현재 의술로도 그게 잘 안 되죠. 뭐 가끔 한의사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수는 있는데, 조건은 물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들을 낳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게 확실해요, 생체시계는. 1919년하고 1945년에 독일 인구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남성이 100명이면은 여성은 105명입니다. 요 5명이 남자가 많아요. 여성이 100명일 때 남성이 105명이에요. 원래 자연 상태는 남자가 더 많게 돼 있어. 장가 못 가는 애가 5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 장가 못 가는 애들은 뭐 하냐? 옛날에 수렵 채집 시대에 산에 들로 짐승 잡으러 갔다가 짐승 뿔에 받쳐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 죽거나 할 애들이에요. 후보예요, 이게 후보. 5은 죽을 거니까. 평균적으로 뇌에서 한 10만 년간 통계를 내봤더니 생체시계가 5놈 쪽은 죽더라. 5% 정도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5%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5명을 더 낳게 해요. 그런데 1919년은 어떤 해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17년에 일어나서 독일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것도 젊은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이를 낳아야 할 새아빠가 될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1945년도 마찬가지죠. 2차 대전 끝난 해 아닙니까? 2차 대전 동안에 수많은 독일 청년들이 죽었어요.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야 이 아이들이 뭐가 좀 뭐 농사도 짓고 공장도 돌릴 텐데, 이 독일 전체의 망한 건 둘째치고 산업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기왕 태어나는가 아들 좀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여자는 뭐 남으니까 막 아주 그냥 넘친 게 여자니까 남자 좀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남자가 막 태어나요.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처럼 전쟁이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다 치만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재밌는 현상이 또 있어요. 6.25 전쟁 직후에는, 그 전에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직후부터는 베이비 붐이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가지고 막 집집마다 막 5명, 8명, 막 저도 오형제인데 5형제 정도는 기본이죠. 막 태어나요. 근데 지금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한 6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하나, 둘 태어나요. 하나, 둘. 뭐 잘하면 셋. 확 줄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아이들 부양하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남성의 정자 수가 3분의 1 확 줄어버렸어요, 지금. 정자 수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을 해도 애가 잘 안 생겨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냥 실수로 한번 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애가 덜컥 생겨버려요. 워낙 강력한 이 정자들도 건강해져요. 또 그런 때는. 왜냐하면 생존, 생식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생겨요. 사람이 결정하지 않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생체 시계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그럼 내가 스스로 판단한 건 뭐지? 나는 대학교를 법과대학 가가지고 행정고시를 쳐서 공무원을 해야지 하고 누가 결심을 했다고 쳐요. 그거 지가 결심한 걸까요? 그럼 또 누구는 나는 이게 뛰는 게 좋은데
스포츠 선수가 돼야지.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할 걸까? 아, 나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을 그려야지. 이건 누가 결정한 걸까? 이거 역시 생체 시계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생체 시계를 잘 알아야 자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자아를 찾아서 뭐 나란 무엇인가 아무리 돌을 닦고 면벽 7년이 아니라 면벽 9년, 10년, 20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기계가 앉아 있는 거지, 기계가. 바위 덩어리가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 시계가 아니고 내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생체 시계에서 생각하는 게 이 다세포가 생겼을 때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살아라.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다세포가 된 거지. 영생도 이게 불완전한 영생이기 때문에 안전한 영생을 갖기 위해서 다세포가 된 거예요. 생식이라는 걸 통해서 영혼 불멸이 살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살아라요. 두 번째, 도와라. 이건 거꾸로는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은 무죄다. 이런 뜻이에요. 도와라. 돕지 않으면 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모순되죠. 굉장히 모순이 된다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원칙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만 한번 반추를 해보세요. 자, 첫째, 살아라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제1명령입니다. 저거 도와라 하는 건 두 번째예요. 돕는 건 처음부터 안 도와도 되게 괜찮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능력이 안 됐는데 도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특히 12세 미만 애들은 어디 가서 뭐 도울 필요도 없어요. 돕는 게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근데 아이들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깡통 가지고 있으면 애한테 돈 줘가지고 드려라 이러지만 애들은 그게 왜 줘야 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원리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줘야지, 내가. 여기서 살라는 것은 무조건 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남을 배신해도 좋고 뒤통수를 쳐도 좋고 뺏어서도 좋고 일단 너부터 살아라야. 너부터 살아라.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도 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장류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근엄하게 아무리 표정을 짓고 있어도 우리 몸속에서는 생존에 대한 명령이 계속 떨어져요. 야, 조금 더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가. 조금 더 지위가 높은 데로 빨리 이동해. 땅값 오를 때를 찾아가서 그 땅을 사. 계속 명령을 합니다. 야, 그 사업 그만두고 돈 잘 버는 이걸 해. 이게 자꾸 명령이 내려와요. 우리들 머릿속으로 계속 생체 시계가 막 두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도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 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망하게 된 게 이제 종질하다가 망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고개를 딱 숙여야 뭐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숙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종질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종질하는 것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의 습성이 저게 1번이 종의 습성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종이 돼도 상관없고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종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어느 회사 재벌한테도 붙어도 기업 사장한테 붙어도 다 거기서 종질하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또 이러고 어디 가서 또 뭐 해도 목사 스님들한테도 또 붙어있는 사람들도 역시 종질을 하고 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 이게 기본적인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전혀 다른 두 번째 말이 있는 거예요. 생체 시계가.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네가 살만해졌을 때 그거를 생존 안정 임계치라고 그래요. 생존 안정 임계치.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내가 뭐 죽을 때까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정도. 그게 사람마다 액수가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죠. 어쨌든 그 기준에 넘어서 이 정도면 나는 뭐 대학도 졸업했고 뭐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고 이제 나는 뭐 굶어 죽을 염려가 없어.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잖아요. 딱 그런 걸 생존 안정 임계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 전까지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걸 뺏어도 괜찮고, 뒤통수 쳐도 괜찮고, 배신해도 괜찮고, 몰래 숨어서 뭐 해도 괜찮고, 다 괜찮았어요. 용서를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생존, 안정,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그러면은 벌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지금 얼굴이 다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사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다 똑같아요. 원래 단세포가 다세포로 발전하고 파충류의 뇌에서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끼리 맺은 약속이 있어요. 즉 다른 종은 다 죽어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살아야 된다는 강렬한 원칙이 있어요. 우리한테. 인류는 생존해야 된다. 그 백악기 말기에 엄청나게 큰 운석이 와서 지구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공룡이 멸종했잖아요. 근데 공룡이 멸종하던 때에 지구상에 있던 동식물 종의 85%가 다 멸종했어요. 다 멸종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단세포가 다세포가 됐고, 다세포도 지들끼리 맨날 뭉쳐 다녀가지고는 안 되니까, 야, 반씩 나눠서 너는 저쪽 쳐다봐. 나는 이쪽 쳐다볼게. 그게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야. 그랬다가 우리끼리 서로의 정보를 모아서 생식을 하면 얘는 양쪽 정보를 다 아는 거예요. 양쪽 삶을 살지 않고도 한쪽의 삶을 살았지만 이쪽 경험까지도 만들어서 2세를 만드는 거예요. 또 2세들끼리 또 여기저기 퍼져서 자기가 가보지 않은 데 거를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산 사람과 아프리카에 산 사람이 결혼하면 미국에 산 사람이 아프리카에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거기에서 살아남는 생존 비법이나 생존 기술을 아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미국에 살아보지 않았어도 미국에라는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를 결혼을 통해서 합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정보를 다 모으는 거란 말이에요. 뇌에서. 그렇게 모아가지고 생존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서로 하나의 집단이라는 얘기, 하나의 단위라고. 우리가 서로 남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특정한 사람을 막 헐뜯고 왕따시키고 공격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돈 뺏고 행패를 부린다. 그러면 내가 벌을 받아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종을 보존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은 반드시 남을 도와야 돼요. 내가 여유가 생길 때마다 다 내놔야 돼요. 이 세상은 있잖아요. 뭐 나만 왜 맨날 돈을 내놔야 돼? 나만 왜 맨날 남들한테 밥 사주고 뭐 힘들다고 할 때 내가 쫓아다니고 막 해줘야 돼?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나만 밥 사고 나만 밥 얻어먹고 나는 거지인데 왜 평생 나는 얻어먹기만 할까? 그것도 없어요. 거지도 거지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인이 있다. 이 정신장애인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거 다 우리 세금 내가지고 저 장애인 뭐 보조기구도 사주고 저 사람들 치료비도 대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요. 아, 나는 이쪽에서 재밌는 삶을 살 때 얘는 나를 대신해서 최전선에서 이 병을 앓고 있는구나. 나도 언제든지 앓을 병을 얘가 대신 앓고 있어서 이 정보를 나중에 나한테 전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이 돈을 더 대줘야 되는 거예요. 더 대줘요. 나 대신 앓고 있으니까. 에너지 불변의 법칙 아시죠? 질량 불변의 법칙, 물리학에 있다는 거 아시죠? 적선과 자선, 보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변이에요. 나는 맨날 내 돈만 쓴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나는 맨날 누구 걸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죠?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뭐 이렇게 뭐 도시락 갖다 주고 뭐 하죠. 아, 미안해 죽겠어. 나는 맨날 얻어먹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존재 자체가 남들한테 새로운 또 뭔가의 정보를 준다고요. 그래서 나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놈이 있고, 나 대신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다 얼어 죽는 놈이 있고, 나 대신 바다에 가서 빠져 죽는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이게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생체시계라는 게. 생체시계가 이걸 공유한다는 극적인 예를 들면은 1970년대와 80년대는 에이즈에 걸리면 죽었어요. 그죠? 아시죠? 그때 막 유명한 배우들 뭐
에이즈 아무개가 걸렸다면 몇 달 안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하고 똑같아요. 아, 제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하고 영화 배우가 나와서 인사하면 그게 작별 인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에이즈에 걸린다. 그럼 에이즈로 죽을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안 죽어요. 왜냐? 우리를 대신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의료비 나머지 사람들이 다 대주기도 했죠.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에이즈에 걸렸다. 근데 내가 왜 안 죽지? 그때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도 에이즈에 걸린 적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걸린 적이 없고 조상 대대로 아무리 찾아봐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람이 없어요. 에이즈가 세상에 출현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왜 내가 에이즈 안 죽지? 이거는 이미 에이즈 환자들이 겪은 경험이 온 인류한테 공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 딱 공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에이즈와 인간 세포 간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야, 공존하자.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에이즈균들이 면역을 파괴하는 애들이거든요. 면역을 파괴하니까 뭐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하고, 야, 너희들이 에이즈 질병을 일으켜 봐야 너희들이 HIV 바이러스거든요. 너희들이 에이즈로 일으키면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건데 그냥 HIV 바이러스는 그냥 있어. 그러면 너희들도 살 수 있잖아. 근데 6개월 만에 죽고 1년 만에 죽으면 너희들도 화장터에 가서 같이 불살라서 같이 죽어. 이거를 에이즈에 걸리는 보균자들이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에이즈 바이러스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그럼 공존하자. 하고 공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에이즈로는 안 죽습니다. 우리 몸속에 약 1kg 정도의 그 세균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근데 그 중에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여러 놈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나쁜 놈조차, 유해균조차 우리한테 질병을 일으키지는 못해요. 걔도 역할이 있어서 여기 붙어 있어요. 서로 공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장에 있는 유산균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아닌데 이는 외부에서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어느 날 장에서 있는데 이제 막 몸속에서 막 이걸 잡아 죽여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소화되지 않은 그 장에 있는 그 물질들을 이렇게 막 저들이 소화를 시켜요. 분자 사슬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소화 효소를 보내도 안 잘려졌던 것들을 이놈들이 탁탁탁 잘라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걸 장벽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인체가 생체식에 그걸 뽑아 먹어봐요. 걔들이 이렇게 막 잘라놓으니까 저들이 먹고 나면 그러면 아미노산 사슬이나 뭐 이런 거 뭐 지방이나 뭐 이런 게 막 잘라진 게 막 들어오니까 소화 흡수율이 더 높아지네. 밥을 조금만 먹고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그냥 살아. 그러면서 걔들을 죽이는 걸 중단해요. 유산균은 이제 살육을 하지 않아요. 우리 면역 세포들은 이게 군대거든요. 가서 맨날 총질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애들인데 걔들한테는 총질을 안 해. 앞으로 유산균은 총질하지 않는다고 저들끼리 정해. 그러면 유산균이 살아요.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게 지금 1kg의 어마어마한 세균이에요. 무지 많아요. 우리 몸속에. 그런데 이제 그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해서 알아낸 게 제가 소화 효소가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조금 약해요. 췌장에서 나오는 게 지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인데 제가 그게 좀 많이 나오질 않는 체질이어서 2번이나 급성 췌장염에 걸렸었어요. 근데 의사들이 치료만 해주고 치료도 아니죠. 뭐 그냥 링거만 꽂고 한 5일쯤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내보내면 그건 낫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왜 급성 췌장염에 왜 걸렸냐고 물어봐도 의사가 말을 못해.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화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소화를 못해서. 이게 지방 덩어리가 왜 갑자기 많이 들어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그냥 막 췌장에서 막 쥐어짜도 이게 분해를 못하네. 그냥 나중에 나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췌장염이에요. 막 너무 과로하다가. 그래서 소화 때문이구나 해서 처음에는 소화제를 먹었어요. 근데 소화제 먹으면은 이게 관성이 생겨서 또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소화가 안 된 채 장으로 내려가? 장으로 내려갈 때 그게 이제 12지장을 통과할 때 그게 췌장 효소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유산균을 먹어보면 어떨까? 유산균은 다 분해를 해, 다. 3가지 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까지. 그 유산균을 먹어봤더니 이상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네. 그래서 그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의원에 가면 마른 사람들 살찌는 약 만들어주잖아요. 그 살찌는 사람 뭐 말을 하고 살 빼준다 하는데 이게 이치가 뭐냐면 뭐 살찐 사람 빼는 거는 뭐 그냥 고민하면 빠지는 건데 그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안 하나 몰라. 고민하면 빠져요. 여자들이 살쪘으면 남편하고 이혼을 작정해 한번 해봐요. 이혼하지 말고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빠져요. 살 안 찌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그 경우거든요. 제가 58kg 나가다가 지금은 70kg가 넘었어요. 이게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 안 가고. 뭐냐면 소화가 안 되니까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어요. 유산균을 먹으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연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연비가. 적당히. 그러고서 70을 넘어가면 안 돼. 내 키에 70 넘어가면은 표준 체중이 안 되니까 난 70에서 딱 정할 거야. 하라면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그럼 딱 고정이 돼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에이즈도 그렇게 한다면 다른 병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울증에 걸린다. 주변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한 경우도 있고.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고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내려다볼 때 여러분 집에 가서 시험 좀 해보세요. 꼭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세요. 아파트에 안 사시는 분은 이웃 아파트 옥상에서도 이렇게 한번 내려다봐요.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은 그거는 생체 시계가 여보세요. 당신은 살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가까이 가지 마세요. 당신은 살아야 할 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막 고소공포증 생기는 거는. 그런데 오늘 가서 이제 우울증 지수를 지금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 신문 봐가지고 뭐 이렇게 체크해서 뭐 8개 이상은 뭐 이게 아니고 딱 가서 내려다 봤는데 어쩐지 포근해. 왜 이렇게 편하지? 위험한 거예요. 며칠 안으로 죽을 거예요, 이제. 석 달 안에 죽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그 친구 중에 우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옥상에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저기 한번 내려다 볼래? 어떠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아름답네. 요즘에 봄이라서 꽃이 많이 피었구나. 편하게 이러고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벌써. 이거 무서워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면은 얘는 안 죽어요. 이거 우울한 것도 아니에요. 괜히 지금 화가 난 것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목매달아 죽으려고 생각한다면 그 목매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목매달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자살 지수를 알 수 있어요. 목맬 수 있는 끈을 한번 갖다 목에다 걸어놔서 야 이거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뭐 넥타이 맬 때 나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이러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엔돌핀을 뿜어줘요. 이 생체 시계가 빨리 죽으라고. 빨리 죽으라고. 너 빨리 죽어. 왜 죽느냐? 다른 종을 위해서 죽으라고. 이 생체 시계는 나한테 있다고 나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CPU라고 있잖아요. 인텔 인사이드. 인텔 CPU가 내 컴퓨터에만 봉사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컴퓨터 똑같이 적용해요. 법칙이 똑같아요. 내 컴퓨터니까 엄마 더 열심히 일해. 아니면 내 컴퓨터를 위해서 조금 더 봉사해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좀 하나 틀리면 끝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이게 아주 그냥 고집불통이라고. 이 생체 시계가 바로 그런 고집불통이에요. 그래가지고 생체 시계 제2법칙 도와라 했는데 돕지를 못하면은 돕기는커녕 지가 맨날 남들한테 폐만 끼치고 생존 안정 임계치에 이르기는커녕 가망성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은 생존 안정 임계치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지금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지 앞가림도 못한다. 그러면 도태시키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람한테는 언제 갑자기 올지 몰라요. 그래서 실패를 계속하면 안 돼요. 돈을 버는 문제든 뭐 시험을 치는 거든 이게
거듭 실패를 하게 되면 반드시 저 처벌이 따라옵니다. 아, 너 됐어. 이제 그만 포기해. 요 임계치가 있어요, 그것도. 그때까지 기다려주질 않아요. 기다려주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아마 무게로 따질 수 있으면은 코르티솔이라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일정 분비량을 넘어서면 이게 벌써 도태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예요. 면역 체계를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극적인 그 표현을 위해서 암을 예로 들어볼게요. 암이라는 거는 인간에 보면은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조 개의 단세포가 뭉쳐져 있는 거죠. 60조 개가. 그러면은 인간의 몸에 있는 단세포는 일반 단세포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다른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세포는 생존 환경 조건만 갖춰주면 무한분열을 합니다. 무한분열. 그런데 인간은 딱 50번만 분열하게 돼 있어요. 인간을 이룬 그 신체는 평균입니다. 평균. 근데 심장이나 뇌세포는 그냥 사람의 생명만큼 그냥 가요. 분열을 안 시켜요. 그냥 그대로 가요. 처음에만 막 분열시켜서 완성시켜 놓으면 땡,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의 부위마다 다른데, 눈세포도 이것도 끝까지 같이 가요. 한 번 세포 분열 끝나면 더 이상을 하질 않아요. 근데 간은 약 1년. 1년 정도 살 수 있고, 거기서는 바꿔줘요. 왜냐면 간은 워낙 일을 많이 하고, 독소와 싸워야 되니까, 이제 괴로운 부위니까, 새로운 신참세포로 바꿔줘요. 그래야 신체 기능이 튼튼해지고. 혈액세포는 한 3, 4개월 정도. 그럼 죽어요. 이건 그냥 원래 죽게 돼 있어요. 3, 4개월이고. 손톱은 6개월. 신경 가닥이요. 이건 약 7년. 적혈구는 120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백혈구, 군대 같은 경우는 약 20일 정도예요. 얘들이 20일밖에 못 살면서도 그렇게 용감하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줘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어요. 단세포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포기한 애들이에요. 얘들은 다. 우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평균 50번 세포 분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50번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 자기 기능이 조금 떨어질 때 분열시키고 그럼 다시 아기가 되니까 또 늙으면 또 다시 분열해서 50번까지는 아기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얘들이. 근데 51번째에 아기로 태어나려고 늙었으니까 다시 태어나야지 할 때 노 여기서 생체 시기가 너 50번 했어. 끝났어. 자살해. 죽어. 자살 명령이 내려갑니다. 이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생물학 용어입니다. 용어. 자살 명령이 내려가요. 그러면은 소화 효소가 이 세포벽을 뚫을 수 있는 효소가 쫙 찾아가요. 그 번지수 찾아가는 거예요. 뭐 대방동 1번 출구에서 뭐 50m. 근데 우리는 내방동 가서 찾느라고 아까 헤매가지고 좀 늦었는데 얘들은 번지수를 틀리는 법이 없어요. 쫙 찾아가서 딱 붙어서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서 DNA를 파괴시켜요. 그럼 죽어요. 그럼 그 죽은 물질은 또 옆에서 아직 50번 안 태어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의 영양분이 돼서 또 그렇게 죽어서 없어져요.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니 나는 단세포인데 나더러 왜 죽으라고 그래? 여기 영양도 풍부한데 죽는 애들 옆에 보니까 쎄구만. 하루에 100억 개씩 죽어요. 100억 개. 많잖아요. 쟤들도 많이 죽는데 쟤들 거 가지고 내가 분열해서 쟤들을 먹이려 해서 또 살면 되지. 내가 왜 죽어? 이런 애들이 생겨요. 우리 사회에서도 법 안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지 뭐 말 안 듣는 애들하고. 요놈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요놈이 왜 말을 안 듣느냐? 원래는 기억이 얘들이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원래 뭐였는지 몰랐잖아요. 전혀 몰라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누군지를. 이 생체 시계도 비밀을 알려주는 거라 이따가 강의 끝나고 나가다가 내가 벼락을 맞을지도 모르는데 비밀을 말했다고? 얘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영생하는 단세포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50번 살다가 죽는 줄 알아요. 얘들은 원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평균입니다. 근데 어떤 이상한 애들이 와서 꼬셔. 그래가지고 자극을 시켜. 야, 너는 원래는 단세포야. 죽지 마. 네가 맘만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래, 근데 내가 왜 죽어? 아이, 저 생체시계라는 놈이 자객을 보내서 널 죽이잖아. 네가 죽는 게 아니야. 죽임을 당하는 거야. 도망가, 임마. 이렇게 하고 알려주는 놈들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발암물질들이야. 이게 발암물질. 여러분, 우리 흔히 발암물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발암물질의 애들이 그게 발암물질 하니까 굉장히 나쁜 것 같지, 사실은 뭐 이렇게 가서 귓속말 하는 애들이에요. 너의 본질을 깨어나라. 자아를 깨우쳐라 하고 세포들한테 속삭여. 그럼 그 세포가 딱 알아듣고, 그렇지. 내가 단세포였지. 맞아. 내가 그걸 잊고 살았네? 그러고 숨어버려요. 자기의 주소를 이탈해. 이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건 자아를 깨우친 독립단세포를 암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 딱 숨어버려요. 그러면 생체시계가 효소가 갔는데도 못 죽였다는 보고가 벌써 딱 들어와. 그래서 117만 3973번 세포가 도망갔다. 안 죽고 보고를 해. 그래? 그러면 생체시계가 이제 백혈구 쪽에 딱 그 T세포라고 있어요. 얘들한테 명령을 해서 그 100몇만 번 몇 번째 놈이 지금 사라졌다. 찾아서 죽여라. 그럼 얘들이 이제 군대가 출동을 해서 막 수색하러 다녀요. 하루에 약 최대 5,000마리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요. 5천 개가. 우리 몸속에 60조 개의 세포가, 단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죽어야 할 놈이 100억 개가 되는데 100억 개 중에 5,000마리만이 말을 안 듣고 숨어버려요. 뭐 별로 큰 건 아니에요. 5,000개가 숨어. 그럼 이것들을 이제 T세포가 가서 싹 하여튼 끝내 찾아서 죽여요. 온 몸을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몸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발암물질을 많이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이게 5,000개가 아니라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면 이 군대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도둑놈도 웬만큼 있어야지. 파출소 순경이 3명밖에 안 되는데 도둑놈이 많아지면 이게 결국은 못 잡잖아요. 발암물질을 많이 넣으면 이놈들이 하도 막 여기저기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포교를 하러 돌아다니면서 야, 빨리 자아를 깨우치고 독립해. 너도 빨리 도망가. 알려주니까 이게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아무리 늘어나도 T세포는 그걸 제압을 할 수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우리 몸속에. 그런데 쓸모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사람이 쓸모가 없어.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사지 멀쩡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이게 도대체 돈도 못 벌고 장가도 못 가고, 장가는 그만두고 하여튼 지 마누라한테 쫓겨나고 뭐 이렇게 또 뭐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뭐 어디 직장을 구하러 가봐도 맨날 퇴짜 맞고, 도대체 이게 뭐 하다가 무슨 뭐 국민 기초생활자 됐는데 그것도 뭐 자격이 안 돼서 또 뭐 어떡하고 뭐 아주 그냥 생체시계가 볼 때 자격 미달의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하다 지쳐서 면역 군대에 출동명을 내려야 되는데 112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유, 뭐 이 도둑놈이 어디서 날뛴다고 그러는데 생체시계가 그만 그냥 둬.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그냥 둬. 군대가 안 나가요. 이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안 나가요. 그럼 지들이 막 준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암세포가 오늘 5,000마리면은 얘들도 세포분해라서 며칠 만에 10,000마리로 늘어나요. 10,000마리가 20,000마리, 20,000마리가 40,000마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생체시계님이 이거 큰일 났네요. 암세포가 지금 10만 마리나 됐어요. 그러면 생체시계가 또 다 계산을 해봐. 싸가지가 있나 없나. 이 인간을 살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쳐다봐. 에이, 아직도 인간이 안 됐어. 그럼 또 내버려둬. 그래서 지금 암세포가 1억 개가 됐어요. 1억 개. 그래도 이렇게 지켜봐요. 계속 지켜봐요. 암세포가 1억 개 있는데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은 세계에 없어요. 10억 개 이상 돼야 겨우 진단해요.
10억 개가 돼도 진단 확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요즘 기술들이 이제 뭐 많이 좋아져서 그런데 옛날에는요, 10억 개가 돼도 잘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진단이 됐을 때는 최소 암세포가 10억 개가 넘는다는 얘기야. 10억 개. 이 군대가. 이 10억 개가 며칠 있으면 세포 분열하면 몇 개 되죠? 20억 개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도록 생체식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20년 노천이네요. 한 30년 전쯤 되네요. 30여 년이네요. 중앙일보 기사를 체크했는데 암 자가 진단하는 법 체크. 맨 밑에 보니까 10개 이상 체크하시는 분은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시간 남길래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웬걸 암이야. 그러니까 뭐 이제 그때만 해도 88, 9년 요때니까 바로 입원을 했어요. 그때 입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뒤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3개월 만에. 근데 3개월 만에 죽는 게 그때 10억 개가 자 20억 개 되죠. 며칠 있으면 40억 개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개 암 진단 받으면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다 죽는 줄 알았으니까 에이즈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은 무슨 암은 뭐 치료 확률이 몇 프로더라, 몇 프로더라.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만만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생존율이 이제 많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생체시계의 비법이 있어요. 생체시계가 지금까지 암에 걸리도록 어떻게 했죠?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안 시켰잖아요. 군대가 있는데도 간첩이 들어왔다는데 출동을 안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첩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양민들 군대 불려가지고 양민들도 총 줘가지고 같이 막 난리를 피우게 만든 거예요. 정상세포들도 두드려 잡아가지고 야, 너희들 또 암세포 해 하고 끌고 나와서 같이 암세포하고 막 이랬어요. 그걸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요? 반대의 경우. 자, 암세포가 10억 개가 아니라 20억 개가 생겼어요. 병원에서 진단이 됐어요. 20억 개가 뭐야? 100억 개가 생겼어, 100억 개. 그냥 막 온몸에 다 퍼졌어요. 막 진단을 해보면 그냥 막 암세포가 막 버글버글버글해, 그냥. 그래서 병원에서, 아이고, 선생님, 더 이상 치료하면 고통이 더 크니, 그냥 편안한 데 가서 계시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의사가 어렵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통증이 오니까,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놔주세요, 뭐 하세요,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래요? 그럼 뭐 죽죠, 뭐. 그러고서, 에이, 죽을 거, 어디, 저기 저 여행지 하와이나 가서 죽을까? 그냥 하와이로 돈 몇천만 원 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서, 나 죽었다 생각하면 이제 나 찾지 마. 죽으면 내 연락할게. 하고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게 3개월 만에 죽어야 될 사람이 해마다 전화가 오고 지금 10년째 살고 있는 사람도 쎄고 쎄어요. 내가 이걸 직접 봤습니다. 제 친구가 형이 간암 말기에 걸렸어요. 막 간이 그냥 이제 암덩어리가 다 돼버렸어요. 근데 간암 환자가 살려면은 간을 딱 절개를 하고 그거를 남의 간을 이식하면 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래도 지금 전신에 암세포는 퍼져 있어요. 암세포가 있을 때는 막 전신에 퍼져 있어요, 이미. 그거 자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재발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친구인 동생이 자기 반을 잘라서 형을 주려고 했어요. 간은 이게 금방 재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형이 내 동생이 살아있어야 내 처자식도 먹여 살리고 지 처자식도 먹여 살리는데 혹시라도 내 동생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간 이식을 할 때의 위험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네. 동생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럼 이건 두 집안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형이 오늘 도망갔어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멀리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형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지 간까지 떼주겠다는 동생인데 형을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기독교인이니까 기껏 해봐야 기도원에 갔겠지 하고 기도원을 막 뒤지고 다녀서 4개월 뒤에 마침내 찾았어요. 딱 형을 잡고 이제 수술하리라 하고 병원에 가서
홈즈를 해보니까 웬걸 암세포가 없어져 버렸어요. 간에 그렇게 가득 퍼져 있던 암세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의사들은 이게 왜 그런지 모른다고 그냥 불가사의 그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나 생체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 형이 스트레스 환경에서 이탈했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종적을 감춰야 내 동생이 나를 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하고 뭐고 완전히 다 끊어버린 거죠. 그러고서 동생이 전혀 알 수 없는 기도원, 그 심심산골에 어떤 기도원을 찾아서 갔어요. 근데 기도원이라는 데는 때가 되면 그것도 맨날 기도해요. 뭐 아침에 막 새벽에도 막 찬송가도 부르고 뭐 저녁에도 뭐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남들 기도할 때 같이 자기도 하고 뭐 기도할 거리가 없으니까 뭐 자기는 죽을 거니까 자기 기도는 할 거 없으니까 아, 내 동생이나 참 잘 돼야지. 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신나게 되는 거지. 뭐 더 열심히 잘 되라. 내 동생 잘 되라. 우리 마누라 참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랬는데 앞으로 뭐 시집 잘 가서 잘 살아라. 우리 애들 어째라. 뭐 이렇게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아침 먹고 갈 데 없으니까 산이나 올라가서 이렇게 뭐 숲을 지나가면 또 그동안에 쳐다보지도 않던 잎사귀 있으면 만져보고 뭐 바람이 불으면 바람도 만져보고 시내 물소리도 들어보고 꽃이 있으면 꽃향기도 맡아보고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생체시계가 포기하고 이렇게 실눈 뜨고 쳐다보던 생체시계가 어쭈? 이게 살려고 일어나? 사람이 왜 희망을 갖지, 이 사람이? 절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고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에 그것도 임계치가 있어요. 딱 떠나니까, 아, 이 사람은 살 가치가 있구나. 해서 다시 군대에 출동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백혈, 군대를 보내기 시작하네요. 그럼 군대가 쫙 보낸 거예요. 백혈군은 생체시계가 맘만 먹으면 걔들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정식을 시킬 수가 있거든. 그래서 군대를 전신에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을 중심으로 쫙 포위에 들어가서 이제 간세포에 있던 그 암세포들을 죽이고 간에 그래도 아직까지 덜 죽은 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놈들을 이제 또 정식시켜가지고 간을 회복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체시계의 원리를 이해하면은 우리한테 찾아오는 고통이 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고통이 생체시계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나를 응징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돼요. 생체시계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체시계의 특징은, 우리 슬로건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생각을 하는 걸 이렇게 생체시계가 봐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아,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처음에는 의심한다고, 웃기고 있네. 뭐, 그래가지고 뭐, 네 능력에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의심을 해요. 사실은 스스로도 의심하죠. 운동선수가 돼야겠다고 결심하면 운동선수의 몸으로 만들어줘요. 실험으로 이거는 해본 건데 상상으로 피트니스를 하잖아요. 근육이 생겨요. 상상으로 피트니스에도.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강, 3강 이렇게 나가면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 웃고 울고 하는 희노애락, 이것조차도 진실인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시계를 뛰어넘을 때 거기서 비로소 자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드디어 그 한 사람이라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는 군체예요, 군체. 그냥 군체. 그래서 진짜 자기를 찾는다는 거는 생체시계하고 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면 되고, 대화를 해서 된다는 법칙이 굉장히 많고 실증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해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공부 잘하는 법, 뭐 돈 잘 버는 법, 다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나이키라는 스포츠 업체가 큰 돈을 벌었잖아요. 그 빌 바워먼이라는 사람이 나이키를 만들었는데 그분의 소신은 뭐냐? 인간은 누구나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Just do it이라는 거 있잖아요. Just do it 그쪽에 슬로건. 지금 당장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뭐 부자로 살고 싶어? 그럼 당장 부자 돼. 당신 챔피언 되고 싶어? 그럼 챔피언 지금부터 시작해. 그럼 챔피언 돼. 이거예요. Just do it이.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너희들 우리 운동하시려면 다 되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운동화를 그 사람이 왜 만들었냐면 육상 선수는 타고나는 게 아니고 뭐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신발만 좋은 걸 신어도 누구나 다 잘 달릴 수 있다 하는 슬로건으로 신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붐 높은 뒷굽을 탁탁탁 쳐주는 나이키 운동화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달릴 때 이 반동을 해서 더 잘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대학 육상팀이 전미 대회에서 1등하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생체시계하고 대화만 나누면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얘가 너는 안 돼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거고 제가 생체시계를 설득해서 너는 돼 하면은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이 자리에서 즉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또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의 사례를 다 얘기해 줄 거예요. 내일 모레 자살하려고 결심했다가도 뒤바뀌어가지고 거부된 수많은 사례들도 있고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생체시계하고 일체만 되면 그 순간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오늘은 생체시계라는 게 제3의 눈이고 우리가 두 눈 말고도 또 하나의 눈이 있다. 이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기서 새로운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였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어떤 인생 역정의 패턴을 미리 안다면 굉장히 이제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고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관계인데요. 저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성공이 곧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코드는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어떤 공감의 법칙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의사소통에 어떤 관련된 그런 원리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뭐 부모 자식 아니면 친구 뭐 상사와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점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화를 낸다거나 누구를 좋아할 때 감정 이런 것들이 제가 정말 갖는 감정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가끔씩 이렇게 의심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궁금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게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좀 파헤쳐 주신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